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대2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2병은 뭐 흔히 좀 잘 알려진 건데 대2병도 있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대2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이나 대학교 한 1학년 그 풋풋한 막 시절에는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살다가 갑자기 이 뭔가 급속하게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르는 말인데, 대입병은 뭐 사실 지금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성세대들도 사실 뭐 그 무렵에 다 겪었던 일들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는 시점에 지금의 환경과 또 내가 어떻게 이제 그걸 맞춰가느냐를 놓고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 무렵의 학생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고 하기에,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아주 크다는 것은 서로 그 공감하고 있기에, 이 대입병에 걸린 친구들의 증상은 이렇답니다. 학교의 수업에 이제 흥미를 잃기 때문에 보통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수업 공부 외적인 시간으로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게임을 한다거나 SNS에 빠진다거나, 또는 알바에 중독돼 버리는, 게임 중독, SNS 중독, 알바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뭐 기타 것들에 중독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대학생 때 오히려 진짜 사춘기가 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실망감이 좀 큰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잘 하려고 들지 않는다. 의지도 없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라고 보느냐? 혹자들은 이제 이 무렵의 친구들이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써놓은 표현에 의하면 20대는 정말 찬란한 거 아니냐. 그 찬란해야 될 20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힘을 달라,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류의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20대는 찬란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찬란한 시기인가요? 찬란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찬란할 것 같나요? 왜요? 젊어서요? 젊은 게 좋으니까요? 젊으면 찬란한 겁니까? 젊음이 곧 찬란인가요? 그럼 앞으로는 찬란이 아닌가요? 젊음 이름을 찬란한 시절은 다 간 겁니까? 그 말을 이제 뭐, 두고 막 그렇게 따져보자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젊으니까 이래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젊으면 힘들어하지도 않아야 되고, 젊으면 예를 들어 어떤 아픔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젊으면 의욕적이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는 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20대만의 특권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더 힘들어할까를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또 교육을,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뭐 세계에서 제일 치열하게 하잖아요. 입시에 관해서 우리나라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 안 할 겁니다. 일단 이 친구들 우리가 좀 더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이 인터넷에 보면 무슨 진단 테스트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뭐 단정 짓는 거 좋지 않아요. 10가지 중에 5가지 넘으면 대입병을 의심하라고요? 아닙니다. 네. 대입병 전문의가 따로 있겠네요, 그럼.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우울감이 잦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많이 상하는 시기랍니다. 20살에 왜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자존감이 정확하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는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공부에 입시 교육에 시달렸던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나서 느끼게 되는 어떤 허무와 무기력이 자존감의 무너짐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에 관한 연구 논문들은 아주 세고 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가 어떤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책을 아예 읽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책 잘 안 읽어요. 책이라고 할 때 이게 책이 교재 이런 거 말고요. 교재는 보죠. 성적은 또 학점은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보다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수업도 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막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진짜로 폐인이 돼버릴 지경이 되는 상태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 시기의 친구들은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경제적 자립이나 독립을 많이 요구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대입병과 상관없이 원래 그런 시기예요. 그 나이대가. 남 탓을 많이 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남 탓을 많이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 20대 대입병의 하나의 큰 특징이죠. 지금 세상이 문제라고요. 교육도 문제다고. 아니, 교육이 문제인 건 맞는데 일단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응원과 지지를 바라는 마음도 커서 그러니까 이제 힘 좀 달라 이건데요. 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이 우리 대학생들이 특히 2학년, 3학년 때 불안감, 스트레스는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그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려니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감을 사회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와도 같은 건데 이걸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경쟁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너무 이상적이다 못해 이건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세상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이 발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을 테고. 그런데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결국 나 자신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성장하면서 소위 머리가 크다고 표현할 때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과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대립관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시기를 이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시기에 대학입병에 걸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공부가 다가 아니었다.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부모님 말만 믿고 대학에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별거 없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여태껏 치열하게 정말 살아왔는데 이 대가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자괴감에 빠지는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뭐 다 할 수 있지 않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고 혼란스럽다. 이 혼란스럽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부모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SBS 스페셜에서 이 부분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몇 대학생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론 대입병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하나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온 대학생 중에 한 친구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그 수능 수석으로 만점으로 입학한 한 친구의 이야기 사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만 보고 달려와서 서울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고 벽에 부딪혔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벽에 부딪혔고 또 초중고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 누구도 적성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다. 명문대에 가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어른들의 말에 입시 경쟁을 버텼지만 지금은 불행하다고 이제 그 방송에서 표현하면서 대학에 간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지 알려주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D가 시켜서, 작가가 시켜서 한 말 같아요. 아니, 물론 본인이 한 말이지만 서로 이제 얘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분노까지 끌어냈겠죠. 그래야 스토리가 좀 성립이 되니까요. 한국 교육에 대한 분노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문제가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이 있는 그냥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런 것에 학생들이 취약해져 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획일적 교육 또는 이것을 앨런 랭어 박사는 마음놓침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하나의 정해진 기준 속에 틀을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러니까 빠른 정답을 요구하는 획일적 그런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대 개념, 즉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학습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마음 챙김이 필요하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음 챙김에 관한 어떤 그
회사 차원에서의 비용 지출이 많아져서 그걸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거든요. 교육에 적용돼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까 그 서울대생의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 교육에 분노했다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 모든 이에게 똑같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엉뚱한 원망은 좋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6년도에 나왔던 언타이틀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라면 모르겠지 아마. 왜냐면 태어날 때쯤에 만들어진. 그 언타이틀의 멤버 중에 한 명은 지금 싸이의 노래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17살 정도, 16살 정도의 이제 앨범을 냈을 때인데요. 1집 때 그 책임져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들려줄 수는 없어요. 가사만 살펴볼게요. 책임져. 전부 다 책임져. 정말 말도 안 되게 됐어.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 폐인이 돼버린 날 책임져. 너 혼자 행복하면 슬퍼져.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을 책임져. 그리고 이제 멜로디가 나오는데, 우연히 널 만났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었지. 하지만 실증이 났니?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니? 갑자기 날 떠나갔고 난 폐인이 돼버렸어. 그렇게 망친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난 후 너는 행복하니? 난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너 하나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난 상당히 유명했던 노래죠. 여기에 이제 2부 가사에도 보면, 2절 가사에도 보면 우연히 널 만나서 이제 막 하루하루 데이트하면서 행복했다. 그런데 네가 갑자기 날 떠나는데 난 그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난 폐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방에게 내 인생 책임지라고. 중학생이 만든 노래치고는 정말 참신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노래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노래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사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철없는 이 첫사랑에 빠진 중학생에게 해당되는 이 얘기 속에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주 애교 섞인 푸념 같아요. 나 너 때문에 지금 막 미치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근데 대학생이 대입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내 인생 좀 책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같이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폐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맞는 걸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인끼리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사귄 시간만큼 괴로워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사회적 통념이죠.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것도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마인드리스니스, 마음을 놓치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왜 헤어진 다음날 바로 똑바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그러겠죠. 너 왜 그렇게 헤어진 지 바로 지금 다음날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너 왜 이렇게 강한 척해? 아파해도 돼. 울어도 돼. 근데 본인은 정작 진짜로 괜찮아서 괜찮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그러니? 오늘 술 한잔이나 할까? 얘기할까? 이러면서 본인 정작 괜찮다는데 다른 사람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웃긴 거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냐고. 헤어진 다음날 분명히 그럼 떠난 사람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어떡하냐고. 예,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 사이코니 무슨 얘기 희한한 얘기 다 들을걸요. 스스로 찾아가는 게 맞아요. 스스로 책임져야죠. 자기 자신한테 할 얘기, 이거는 상대방한테 할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될 얘기를. 폐인이 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죠. 다른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 찾아야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여기 노래하는 화자에게, 가수에게 얘기하자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자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 많고 너에겐 기회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 아파하라고. 할 일 많다. 다른 거 해라. 폐인이고 나발이고 빨리 일어나라. 지금 당장.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벽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몫이 아니라 내 몫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대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어리숙한 대학생이어서 내가 그동안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걸 배우지 못해서 나는 여기서 막막하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이가 21살이건 22살이건 32살이건 42살이건 또는 심지어
뭐 어르신들이건 비슷한 문제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대입병의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족들의 모든 문제죠. 왜냐하면 이 대입병에 걸린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직장에서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애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때도 그랬나? 이러면서 엄마들끼리 수다 삼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한탄 아닌 한탄도 하게 되고 또 눈물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대입병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결코 분노와 원망은 답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만 이게 풀릴 문제겠습니까? 방송에서는 그저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만 이 방송에서 나온 대학생들 사실 다 똘똘하고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그 나이에 깨달았잖아요.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원망하고 탓할 때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방법 찾고 그걸 공부해야죠.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더 노력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그놈의 수능 공부나 입시 공부 따위는 이제 끝났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마음껏 탐구하고 탐색할 시기에 왔잖아요. 경험도 하시고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마음 편히 한번 도전해보고 할 때인데 그게 찬란인데 찬란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돼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찬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생각 하나로만 살아왔다는 게 문제죠. 진짜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단순하고 순진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으니까 아주 천만다행인 거죠. 대신에 이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수님, 학생 또는 그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원망의 눈초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를 들면 감사할 사람이 없고 또는 돌아보며 원망만 남게 되니까 모두 다 밉다라고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탓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하고 순진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은 뚜렷하니까 나에게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고지식하고 완고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맹신했기 때문에, 즉 부모님 말을 맹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의 학창시절보다 더 암울한 시절을 보냈고 더 힘든 시절을 보내며 그분들의 윗세대에서부터 받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어쩌면 더 깝깝한 이야기들과 정보 그리고 답답한 그 이야기들 속에 주제들 속에서 그분들이 남기게 된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는 나름의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부정해버리면 자신을 닮은 자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느끼는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배척하고 거기서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용이 말한 심리적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부모님이 보수적이어서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 보수적임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떨쳐나가고 싶다는 친구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지금부터 회복하는 일에 십수년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무너진 자존감 잘 회복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게 몸에 해당되는 얘기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비슷해요. 마음의 건강은 더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 챙김. 책을 읽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요. 공부가 자존감의 전부를 알았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친구가 정말 어리숙하고 순진하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언타이틀이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엉뚱한 대상에게 지우지 마시고 나에게 있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싶으시죠?
일단 내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 무엇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죠. 지금 당장 제도를 뜯어고쳐서 수능 제도나 입시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대입병들에 자꾸 노출되는 걸까요? 이런 얘기들 자꾸 획일적인 틀 안에 자꾸 가두려는 시도가 왜 오느냐고요. 그게 교육의 폐해예요. 그 폐해를 또 원망으로 돌리지 마시고 조금 이제 시절이 좀 지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1976년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분이 지금 연세가 몇 살인데요. 어쨌든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썼던 그 책 내용 속에 이기적 유전자 속에 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보면 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방, 그 문화 심리학적 용어인데 사람의 유전자, 마치 유전자처럼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사람의 문화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밈이고 이것은 모방의 어떤 요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비유전적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닮아가는 것들을 이 밈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어의 이제 미메메에서부터 따온 그 용어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문화 요소를 함축할 때 누군가를 닮아가거나 따라하는 현상들 이걸로 설명한다고 할 때에도 대입병이 만연해 있다고. 그래서 난 그 병에 걸리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주변 사람 다 대입병이니까 나도 대입병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주관 따위는 없는 겁니까? 공부를 내가 하는 거지 누군가가 다 알려줘요. 길을 모두 다 제시하면서 일로 와 저로 가고 저로 가야 돼. 거기서는 밥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무슨 기계입니까? 아니면 로봇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게 자기 주관이라면 주도적으로 한번 이제 해볼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그게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한 1년 살아보고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힘들다고 남들이 모두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겠네. 그럼 지레 짐작해 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나도 이제 무기력해져야 되겠다. 공부해봤자 별 소용없다고 선배들이 얘기하더라.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세요. 아니 듣지 마시고 혼자 찾아보세요. 듣기 전에 공부를 더 해보시든가. 화려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시절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쉽게 자신의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절대적 기준이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부모님 말씀 무조건 옳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로 살았던 순진한 그 시절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다시 보고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는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겠죠. 똑같은 오류는 이제는 범하지 않는 지혜를 찾을 때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를 들고 곧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